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그 나라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 어차피 이 나라는 제가 언젠가 한 번쯤은 어차피 꼭 분석을 해보고 싶은 나라였어요. 일단은요, 현재 국력과 영향력의 기준이 되고 가장 직관적이라서 알기도 쉬운 경제,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 역사, 문화 이런 거에 대해 차차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먼저 경제, 쉽게 말해서 돈이죠. 그 나라를 판단하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아무리 그 나라가 뭐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다고 할지라도 국제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기 쉬워요. 그리스가 아주 좋은 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일본의 경제, 전쟁이 끝난 후에 일본의 경제를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이전부터 이미 조선은 일본에게 따라잡혔다라는 주장과 18세기 이후에 조선이 일본에게 따라잡혔다라는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두 가지 주장 모두 적어도 18세기 이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따라잡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군사력과 경제력이 완전하게 비례한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경제력도 강하다, 반대로 경제력이 강한 나라는 군사력도 강하다, 뭐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본은 18세기 이후에 경제력을 바탕으로 근처의 나라들과 전쟁을 해가면서 점점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얻은 배상금, 이권 이런 걸 바탕으로 한국과 대만을 식민지로 편입하는 데 성공을 했고, 결국 2차 세계대전에 이르러서 미국에게 핵 두 방을 맞고 패망하게 되죠. 사실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에 거의 회생 불가였어요. 근데 본인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한국전쟁 이후에 그 한국전쟁을 발판으로 삼아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냅니다. 뭐 연평균 한 15%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뭐 쪼그라들었으니까 다시 성장력 올리는 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과거 한 1, 20년 전에 한국이 카피캣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뭐든지 베낀다. 지금은 그런 이미지를 중국이 갖고 있는데, 과거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는 그런 이미지를 일본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50, 60년대 일본은 서양의 것을 닥치는 대로 좋은 것이라면 뭐든지 베꼈습니다. 당시 일본도 우리나라나 뭐 중국처럼 카피캣으로 불렸고 서양의 많은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인들이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첫 스타트를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 일본이 먼저 끊었기도 하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서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욕먹는 게 한 10년 전인가 그 정도에 있었죠. 근데 그게 사실 원조가 어글리 재팬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성매매 원정을 온 적도 있었고 하도 해외에서 개판을 하고 다녀서 그때 이후로 뭐 국민들에게 사상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지금의 이미지, 그러니까 깨끗하고 매너 있는 일본인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민족성이 뭐 영원히 똑같을 순 없어요. 항상 바뀌고 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옛날엔 빨리빨리 하자 문화였는데 지금은 서서히 천천히 좀 하자로 바뀌고 있어요. 일본도 과거에 장인정신 이런 게 사라져 가고 있는 중이고요. 단지 뭐 일본은 장인정신이다, 그리고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이런 고정관념만 남아있을 뿐이죠. 아무튼 이게 뭐 베끼기다 모방이라고는 해도 뭐 온 일본 국민들이 합쳐서 만든, 그러니까 값싸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그 퀄리티는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이게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만든 제품보다야 당연히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값이 싸니까 이 정도로 사기에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마치 현재 대륙의 실수로 불리는, 그러니까 중국도 좋은 제품 잘 만들고 뭐 현재 중국 기업의 이미지와 그때 당시 일본의 이미지가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적은 임금으로 뭐 1억 가까운 막대한 노동자들을 굴려서 값싼 가격, 그리고 별로 나쁘지 않은 퀄리티, 거기다 서양 모방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적은 이런 세 가지를 기반으로 일본은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그 일본은 뭐 80년대 이후로부터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일본인들이 가장 자신들의 황금기라고 생각하는 게 80년대이기도 한데요. 그 시점부터 이미 일본은 최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실제 일본이 10%대의 고도 성장을 이뤄낸 시기는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이고, 그 이후로부터는 뭐 90년대까지는 5%, 점점 내려가서 지금은 1% 성장도 못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일본은 80년대에 가장 위대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대했다고 생각하던 시기에 일본은 가장 위험했던 거죠. 일본은 그 당시부터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적자 기업인데 만기상한이 돌아오고 있는 회장님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에서 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은 사실 은행의 물건이었다라는 느낌이죠. 이유는 뭐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버블 때문입니다. 플라자 합의부터 시작해서 뭐 부동산 버블, 주식 버블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복잡하게 얘기들 하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돈이 펑펑 남아 돌아서 그 돈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져서 망했어요. 이것뿐입니다. 그 당시 부동산은 이미 몇 배 이상 올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는 오를 거라고 모두가 얘기하는 분위기였죠. 10배가 올랐으면 이미 한계인데 100배까지 오르겠다고 하는 마치 코인 때처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열심히 돈을 긁어 모았어요. 성실하게요. 그 사람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집을 20억에 샀습니다. 집값이 순식간에 10억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남은 10억은 자신의 빚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아파트를 당장 판다고 해도 10억의 돈밖에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평생 일한다고 해서 그 10억을 갚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게 바로 과거 버블 때부터 있었던 일본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현재 전체 갖고 있는 돈, 그러니까 앞으로 가질 돈과 현재 갖고 있는 돈을 전체적으로 그 계산을 해서 나온 돈이 예를 들어서 한 명당 10억을 벌 수 있다고 할게요. 근데 집값이 모두 30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 평생 벌어도 10억 이상 못 벌 사람이 부동산으로 30억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을 한 겁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눈치 빠른 사람이 일본인은 평생 벌어도 10억밖에 못 버는데 3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 빨리 팔고 도망가자.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빚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은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일본 정부부터 시작해서 빚을 갚는데 모든 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성장 이런 거에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빚을 져서 집을 하나 샀으면 앞으로 다음 계획은 꿈도 못 꾸는 거죠. 일단 빚부터 갚아야 뭔가 새로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빚, 정부 부채 때문에 국가 산업 육성 뭐 이런 거 꿈도 못 꿉니다. 지금 일본이 그래요. 그래서 계속 노령연금 노인들에게 입금하고 버블 이후에 경기 부양하느라 민간 회사들에게 개발 삽질한 거 원금이랑 이자 이런 것만 하면 아무리 세금을 열심히 걷어도 개털납니다. 아니 그래서 일본이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했냐는 건데 그건 아마 광기의 시대를 겪어보지 못했다면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일본은 전 세계에서 상대할 국가가 없는 강력한 제조 산업 국가였고 뭐 1억 정도 되는 인구가 저렇게 나쁘지 않은 퀄리티로 생산을 해주는데 전 세계에서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사줄게 이런 분위기였어요. 미국이 현재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듯이 일본과도 무역전쟁 비슷하게 하면서 태클을 걸긴 했지만 그래도 일본이 곧 미국을 따라잡는 분위기 그 분위기만큼 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40년 전쟁 끝나고 40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전 세계의 2위 국가가 된 거예요. 이 정도라면 앞으로 40년 더 지나면 당연히 전 세계 1위 국가로 될 거라는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인 자체도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일본은 대단하다. 저력이 있다. 다른 나라들과는 역시 뭔가 차이가 있다. 이런 국뽕에 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국뽕이 플라자 합의 이후 80년대 일본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숙기에 접어드는 그 일본에게 달콤한 유혹을 선사를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일본은 당시에 최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연착륙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 국뽕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아니 어차피 우리나라 물건 잘 팔리고 있고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하면 집어서 계산부터 하는 실정인데 뭐 아무리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엔화가 가치가 올라가서 1,000원짜리 물건이 2,000원이 된다고 해도 우리 물건은 계속 잘 팔릴 거야 라고 하는 당연히 전 세계는 사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국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 넘버원이에요. 그 일본의 중심 도쿄 금싸라기 땅이죠. 그러니까 이 일본을 믿고 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믿고 도쿄에 부동산을 사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2억에 사겠습니다. 근데 10분 뒤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저는 3억에 살게요. 앞으로 미국을 따라잡아서 전 세계 1위 국가가 될 게 분명하니까 저는 그 일본 믿고 3억에 사겠습니다. 그리고 또 1시간 뒤에 와서 아니요, 저는 4억에 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힘들게 벌어놓은 돈으로 돈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뽕으로 이걸 깨닫지 못했죠. 제조업 국가들의 한계 말이에요. 먼저 제조국가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래왔듯이 자신들도 제조업으로 벌어먹고 살고 있는 이상 언젠가 그 영광은 한 점 죄가 되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2억 선에서 유지해야 될 집값은 점점 10억대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집값을 올렸냐면은 그때 도쿄의 집값으로 미국 땅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도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이거는 뭐 단순히 계산하면 그런 거고요. 이건 굉장히 터무니없는 계산인 게 제주도민들이 자신들이 담합을 해서 모든 집값의 가격을 100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제주도민의 집값으로는 서울 전체를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가격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면 누가 사주기나 하겠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서히 깨닫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도쿄 도시 하나로 미국 땅 전체를 살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좀 오바 아닌가. 아무리 일본이 넘버원이지만, 전 세계 넘버원이지만 그래도 이건 좀 오바 아닌가. 10억? 이거는 내가 한 갚는데 10년 넘게 걸리겠는데? 뭐 10년 걸려도 빠른 거예요. 이게 평생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나는 이런 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구매자들이 다시 부동산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눈치 빠른 사람이 있는 반면 눈치 없는 사람도 있겠죠. 이걸 싸게 판다고 해서 이게 싼 값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낼름 주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점점 떨어집니다. 8억에 더 이상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포 심리가 점점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8억에 샀던 집은 6억, 5억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 것도 떨어지기 전에 빨리 손해보기 전에 팔아야겠는데, 이러면서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그렇게 집값은 2억으로, 그러니까 원래 가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집을 10억에 샀는데 너무 억울해요. 이걸 도저히 억울해서 팔 수가 없어요. 그래도 8억의 빚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은행의 노예가 된 거죠. 그 당시에 빚을 진 사람들은 단지 서민들뿐만 아닙니다. 기업도 그랬고 정부도 그랬습니다. 이게 일본의 핵심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이 빚을 지고 있다, 이 현실을 알면 일본이 더 자세히 보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죠? 대부분의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걸 추측한다면, 누군가가 빚을 졌다면 누군가는 분명 이득을 봤을 겁니다. 어떤 누군가는 집을 2억에 사서 분명 10억에 팔았을 겁니다. 그 사람은 막대한 이익을 거뒀겠죠. 중요한 건 그때 이득을 봤던 사람들이 적어도 일본에게 가장 필요한 정부, 서민, 기업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정부의 빚갚기 프로젝트, 잃어버린 10년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정리합니다. 일본은 패전 이후 모방과 값싼 노동력, 그리고 나쁘지 않은 품질을 바탕으로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희대의 삽질을 하게 됩니다. 자파니즈 넘버원. 바로 그 국뽕에 의해서 살림에 맞지 않는 엄청난 지출을 하게 된 후 지금도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일본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도 왜 배우는 점이 없는지 사실 의아하긴 해요. 일본인들은 그 지진 많은 섬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세계 1위도 절대 할 수 없다는 그 사실 말이에요.